오늘 정치권 흐름을 각 당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격동해안의 2017년 가장 먼저 뜨겁고 치열했던 순간을 관련 영상으로 확인하시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탄핵으로 사상 첫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 첫 해가 됐습니다. 새 정부의 잘한 점과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총평을 먼저 들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5월까지 거의 난파선 같았죠, 대한민국이. 그런데 불과 7개월 만에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을 세운 것이 가장 잘한 것 같고요. 특히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2017년 가장 대표적인 국가로 대한민국과 프랑스 두 나라를 꼽았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특히 경제 같은 경우는 그 기틀 자체가 완전히 새로 바뀌어서 일자리 주도,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이 올라갔고요. 정규직화가 됐죠. 이런 가운데 대기업들도 사상 최대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적도 많이 좋게 올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과 문제가 해결되면서 경제 숨통이 좀 트이고 있고요. 대북 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국제적인 공조 이끌어냈고요. 한미 관계 탄탄하게 다시 재궤도에 올라왔죠.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 새로운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북한에 대한 대단한 압박, 유엔 제재 또 이끌어냈고요. 동남아와 그전보다 훨씬 격상된 그런 관계가 이끌어졌고요. 그런 국제관계의 안정화 틀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국격이 상당히 높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부분에 있어서 아동수당 도입됐고 기초연금 인상됐고요. 또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의 그 확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안전보장의 기틀 마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최근에 계속 인천 영흥도 어선 전복 사고라든지 그리고 포항 지진, 제천 화재 이런 국민들께서 좀 안타까워하시는 사건들이 계속 생겨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소방관 1,500명 또 경찰관 1,000명 곧 증원을 하지만 아직 증원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조금 미흡한 대처 이 부분 많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 듣겠습니다. 예, 우리 표창원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는 실제 그리 했는 게 그리 하고 싶었는 거를 쭉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여요. 저는 이 정부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싶은데 첫 번째로는 촛불 정신을 받드는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내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전에보다도 국내에서 훨씬 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심화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것이 검찰을 동원해 가지고 오로지 전 정부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구속 자체가 목표인 것처럼 되다 보니까 극단적인 저항을 하게 되고 전 정부 자체를 전부 다 촛불을 들지 않는 사람 전부 다 그리고 자기 편을 적극적으로 들지 않는 사람을 전부 다 적으로 만들면 해서 국민 간의 갈등이 심화된 한 해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두 번째 사회적인 경제적인 대외 정책이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시장 원리에 맞게 추진되지 않고 이념과 코드에서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가장 아까 성공한 예라고 아까 표창원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이 최저임금제나 비정규직 같은 것이 시장 원리에 안 맞게 추진하다 보니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국가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걸 땜빵해야 되는 게 났고, 특히 그 탈원전 같은 경우는 거의 소동 수준으로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는 사례가 됐습니다. 그 다음 외교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너무 그 국내 정치의 친북 어떤 그 포퓰리즘의 연장선상에서 정책을 펴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과는 우리 표창원 의원님
평가한 것과 달리 더 사이가 멀어지고 중국으로부터는 국민이 정말 이 씻을 수 없는 어떤 보면은 치욕감을 남겨준 외교가 아닌가. 그러면서도 그 북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북한의 독주를 북핵 개발에 대한 독주를 못 막아낸 안내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출범했는 이 정부가 국민 간의 갈등을 만회시키고 너무 그 이념적이고 코드 위주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앞으로도 그것이 확대 재생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부적절한 정책을 펴는 한 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당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직 출범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펼친 정책에 대한 성과가 아마 평가를 하려면 아마 1년 정도가 좀 돼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 다만 이제 국정운영 지지도가 계속해서 70% 정도를 나온다고 보면 일단 문재인 정부 초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떤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촛불 민심에서 요구했던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개혁 또 어떤 경제사회적 불평등 구조 뭐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또 지난번 제천 참사에서 봤듯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에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가 많은 부분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저는 이제 좀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문재인 정부가 사실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국민과의 소통 노력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을 본관에서 여민관으로 비서동으로 옮기고 또 경호실도 조금 축소 개편하고 또 어떤 그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런 노력들은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 과거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는 아주 획기적인 어떤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면에 사실 소통과 협치는 같은 비례해야 정상인데 국회와의 어떤 그 협치 부분은 굉장히 미흡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이 취임식을 국회에서 합니다. 국회에서 할 경우에는 적어도 대의민주주의를 존중하고 국회의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어떤 취지인데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식만 국회에서 하고 돌아서서 사실 국회하고 소통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국회하고 소통을 잘 안 한 정권의 말로가 그렇게 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부 여당이 이 야당과의 소통 또 국회를 존중하는 그런 국정운영 시스템이나 어떤 국정 철학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일단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총평 안에서 앞으로 진행돼야 될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와 있는데 그 이슈 하나하나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올 한해 정치권을 되돌아보면 이제 적폐청산돼 정치 보복이란 프레임이 끊임없이 충돌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야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해명하면 될 일을 정치보복이라 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욱 궁색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망나니 칼춤에 동원되는 기관이라면 이것은 정권의 충견에 불과하지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 망나니 칼춤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기자들께 상식에 벗어난 질문을 하지 말라고 역정을 내고 그의 측근들은 품격을 생각해 달라고 했다니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적폐 수사는 이제 박근혜 정권에 이어서 이명박 정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죠. 이를 두고 여야는 연일 적폐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부터 듣겠습니다. 근데 우선 조금 비유를 드리자면 교통사고가 나서 커다란 인명피해와 반파 정도의 문제가 된 자동차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타고 탈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반드시 이건 수리를 해야 하고 고장의 원인을 살펴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실한 정비나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또 물어야 되겠죠. 현재 적폐청산이라는 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사용을 하신 겁니다.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6일 이후에
그 당시의 문제만 보지 말고 쌓여온 대한민국의 적폐를 보고 해소하자 이렇게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탄핵과 또 수사, 재판 단계에 있는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것들 수사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다 보니까 특히 국정원 관련된 것은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 지속되어 오던 것이거든요. 이것을 딱 칼로 무 자르기 하듯이 잘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것은 보지 말자. 이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겠죠. 거기 덧붙여서 계속해서 그동안 9년간의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정권이 이어져 오면서 절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고 감춰왔던 그런 다양한 문제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증거가 나오고 있고 증언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자료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못 본 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과거와는 전혀 다른 국민 여러분께서 촛불을 드시고 수천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탄핵을 이끌어내시고 새롭게 정부를 꾸리게 해주신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태까지 온 데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자. 그래서 국민의 요구에 받들어서 현재 한 87% 정도의 국민이 찬성하시는 적폐청산에 대한 수사 지속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치 보복이라는 용어를 꺼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보복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라는 입장을 네. 갖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듣겠습니다. 저들도 우리나라는 적폐청산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보면 한 40년 동안 급격하게 이 경제 성장을 이루고 정치적인 발전도 했고 그러다 보니 거의 농업 사회 수준에서 지금 첨단 산업 사회를 가다 보니까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용서되고 오히려 또 그 관행이 당시 때는 미덕이었던 것들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청산하는 것이 적폐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표창원 님이 잘 지적했듯이 고장난 반파된 자동차를 수리를 하려고 하면은 고장 원인을 하고 수리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 책임 있는 사람은 처벌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적폐청산은 고장 원인이나 수리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은 하지 않고 오로지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 중에도 적폐 칸드면 수십 년간의 사회는 적폐인데 오로지 과거 9년에 대해서 전 정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스마트하게 딱 찍어가지고 이거 수사를 해대고 구속을 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국민들이 과연 동의를 하는지 이걸 정치보복 아니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치보복입니다. 어떻게 과거에 관한 적폐 특수활동비의 문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어 왔습니까? 그런 거를 딱 잘라가지고 지난 과거 그 9년 정부 때 것만 잡아가지고 구속시키고 난리를 칩니까?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사이버 사령부 문제 북한이 그때 디도스 공격했는 그 문제는 다 빼버리고 전 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그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 이거는 공평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원인 진단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렇다 거기에 딱 하면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제도 개선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폐청산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너무 이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검찰권을 동원해가지고 바로 전 정부 사람들한테만 스마트하게 공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면은 판도라의 상자, 정치 보복의 판도라 상자, 이제까지도 뭐 정치 보복이 있어 왔는 게 점점 큰 판도라 상자가 계속 열리고 나면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 지금 적폐청산에 가비를 칼자루를 휘두르는 사람들이 5년 후, 10년 후에 또 그 판도라의 상자에 의해서 가불이 바뀌는 거를 우리는 계속 봐야 되는 거는 굉장히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적폐라고 이야기하는 건 적폐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표창원님 이야기하셨듯이 고장 원인이 뭔지 수리,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런데 너무 전 정부 사람에 대해서 그래 이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검찰이 주니까 그 사람을 그 자기 신복 비슷한 사람을 신문 안 하고 그때부터 칼자루 휘두르게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래 봤습니다. 국민의당 얘기 듣고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적폐청산의 목표는 저는 이제 개혁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부정할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부정비리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서 팩트에 근거해서 한다면 그거는 누구나 수긍하고 거기에 협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비리를 바로잡아서 잘못을 바로잡아서 이게 후대의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어떤 정부도 다시 이런 잘못된 부분을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
더군다나 우리 오랜 역사 속에서 문제가 됐던 그 정보기관으로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또 군이 선거에 개입하고 이런 부분은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발본색원에서 그 뿌리를 뽑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적폐청산이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중심 화두가 되어서는 그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적폐청산은 정말 그 목적이 정말 그 개혁이라면 이 부분은 짧고 굵게 저는 이렇게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적폐청산을 통해서 개혁의 동력을 얻으려면 적어도 이것이 제도개혁으로 옮겨가는 부분이 있고 또 상대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라도 또 다수의 국민들이 이 개혁과 적폐청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견인해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9년 정권에 한해서만 적폐청산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과 또 하나는 현재 모든 국정 운영이 적폐청산에 몰려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의원님 말씀 근본적인 원칙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좋은 지적이고 저희들이 늘 새겨 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씩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 9년 전 건 왜 안 보느냐. 9년 전에는 이미 찾아봤어요. 봤더니 그 전에 특수활동비 자체를 받지 않겠다. 국정원에서 가져온 것을 돌려보낸 사실이 또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요. 지금 딱 잘라서 전전 정권 두 정권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된 것은 국정원 자체 그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불법행위 또 범법행위 또 국가안보에 저해되는 사안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낸 것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태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 끝까지 간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도 부담입니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부담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협치를 해야 될 사안인데 같이 늘 얼굴 맞대고 있는 의원님들이 다른 정당인데 뭐 수사의 대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도 상당히 좀 불편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이제 협치 문제 말씀하시면서 청와대가 국민들과만 소통을 하고 국회의원 소통을 안 하고 협치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상당히 따끔하게 듣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의 생각과 의도는 협치를 통해서 같이 해나가고자 하는데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의 문제겠죠. 그런데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상당히 이제 날을 세우고 계속 나오시고 있다 보니까 추경 예산안도 거의 뭐 통과되지 못할 정도의 파행을 겪었죠. 국정감사 파행, 국회 일정 자체가 계속 파행을 거듭되어 오다 보니까 국회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틀들을 자꾸 이제 먼저 야당에서 깨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고요. 그래서 적폐청산 자체는 저희들도 뭐 의도상으로는 빨리 종결을 짓고 제도 보완 개혁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현재 지금 그 제도 보완과 개혁을 위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청 그리고 검찰개혁을 위한 형소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이런 것들을 내놔도 협상조차 안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 원인 밝혀서 제도 개혁을 나가자고 해도 그 부분은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고요. 수사는 사실 정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사례에서도 아시겠지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나 또는 뭐 저희 뭐 집권 여당이나 정부에서 전혀 간섭이나 개입을 하지 않고 있는 자생적 자발적인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에서 추동하고 주도하는 적폐청산이라는 화두는 이미 끝났다. 근데 검찰에서는 인위적으로 자르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누가 말씀하실 분? 예. 뭐 정치가 개입을 안 했다. 안 하고 지금 검찰이 알아서 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뭐 예측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이 정부가 생각하는 적폐청산의 최종 목표는 이명박 대통령 구속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게요. 원세훈 전 원장이 구속되는 날 추미애 대표가 그날 아침 최고위원회의 때에 자 이제는 이명박 후속 수사가라고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이버사령부 댓글록에 대해서 김관신 장관 구속되는 날 바로 우원식 대표가 이거는 최종 책임은 이명박이가 아니면 안 된다. 바로 책임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하고 많은 세상의 비리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횡령 문제라든지 뭐 비자금 문제가 많은데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이 다스 문제, 그죠? BBK 문제. 어째 그리 저게 합니까? 그리고 이 정부가 계속 끊임없이
정부 여당이 최고위원회의 그 공개 발언 넣으시죠. 전부 다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 촛불 수사하라, 구속하라 그 이야기로 다 합니다. 이 정부가 하는 이야기들 중에 진짜 정말 새로 출범한 정부의 최고위원회의나 그 원내대책회의 때에 미래를 이야기하고 통합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과거 이야기고 그 저주하고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저는 이번에 그 정말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그 사면했는 것 중에 보면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한 명 들어간 분이 정봉주 의원님이잖아요. 그분 혐의 사실이 다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인가 뭐 그런 거죠. BBK가. 예. 그러다가 이분을 사면해가 실제로 제 예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에 보면은 아주 여당이 당선되기 좋은데 공천해가지고 국회의원 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거하고 연결해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이 국정원이라든가 그다음 사이버 사령부라든가 다스라든지 BBK 이런 거 계속 공격해가 계속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정말 저격수를 새로 투입하는 것이 그 수많은 정치적으로 억울한 사람들이나 사면시켜야 될 사람 많은데 유일에 한 명을 하고 그 사람들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아까 우리 그 의원님 표창원 의원님 젊으신 의원님이 희망사인 것 같아요. 정부가 정권이 개입하지 않고 검찰이 알아서 수사했다. 저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모양을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정말 표적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가.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답변 짧게 듣고 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표적 수사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상대를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불법 행위가 있는지 아닌지를 따져보고요. 그래서 불법 행위를 만들어서라도 찾아내겠다.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의 표적 수사인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 수사는 전혀 그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거꾸로입니다. 단서와 증거, 혐의가 있고 그것을 찾아내 가는데 그 부분을 어느 선에서 중단해야 될지에 대한 계속 요구가 있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 허위 사실 유포라고 해서 징역 1년, 그 다음에 자격정지 10년, 엄청나게 이것은 거의 뭐 정치 생명 끝나는 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보면 그 당시 정봉주 전 의원의 말이 다 사실이었거든요. 뭐 그런 사안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사면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반대로 정태욱 의원님 말씀처럼 다른 무수한 억울한 정치인들이 있다. 누군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마 동의를 하신다면 다음에 사면 대상도 되겠죠. 그런데 아마도 국민들께서 동의하시는 억울한 정치인 중에서 현재 벌을 받고 있거나 혹은 자격정지 상태에 있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예로 들어 주셨던 그 추미애 대표나 또는 우원식 원내대표의 말씀들은 최고위원회의나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렇게 일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최고위원회나 원내대책회의에서 거의 대부분 민생 문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현재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의 경제, 일자리 문제, 그리고 취업 문제, 그리고 사고 난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 관리 문제, 보상 문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저희들 결코 어떤 표적을 두고 있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 반드시 구속시키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희 당이나 정부의 사람은 없다는 것은 우선 명백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얘기 듣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적폐청산이라는 부분이 어쨌든 이제 잘못된 비리에 대해서는 이제 사법적 어떤 그 판단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그 적폐청산이 개혁의 동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전적으로 지금 적폐청산이 사실상 이제 검찰 수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권과의 관계 속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느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검찰이 과연 개혁의 동력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개혁으로 하기엔 중간 단계에서 하나의 수단이죠. 그런 측면에서 개혁의 어떤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진지한 고민이 없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개혁적인 측면에서 아까 이제 그 국정원 개혁 문제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국정원이 여러 동안 이제 과거 정권들의 어떤 문제를 드러내고 사실 그 국정원 개혁안이라고 이제 국회에 제출하는 부분은 사실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과연 그런 국정원 개혁 발전이가 과연 무엇을 했는가? 제도적인 개혁에 대해서 왜 고민을 안 했는가?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그걸 안 한다고 야당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정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국회가 빨리 그 대통령도 어떤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하시는 거고 또 국정원 개혁 발전의 의견도 좀 받아서 국회가 책임지고 하자. 그래서 국회
정보위 산하에 국정원 개혁 소위를 따로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이 사안이 중요하고 또 시급하게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 정보위원장이 소위원장을 겸하도록 그렇게 3당 간사 간의 합의를 봤는데 봐서 그걸 구성해서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여당에서 그 소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자리를 가지고 국정원 문제를 논한다면 저는 정부 여당의 진정한 개혁 의지가 있는가. 위원장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개혁의 내역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당이 저는 좀 더 넓은 이런 포용력을 가지고 개혁 중심으로 거기에서도 야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그런 정치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짧은 답변 듣고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우선 이태규 의원님의 지적 전반적으로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보위원회 제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반론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보셨다시피 저희가 국회 운영위원장도 사상 최초로 야당에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협력과 협치의 마음가짐 돼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이번에 합의가 된 것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니까 지금 이태규 의원님 말씀처럼 자유한국당도 그런 그 권력구조 개혁에 대한 정말 진정한 동참을 해주신다면 아마 그 부분은 그 제도개혁 부분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주도하는 수사가 개혁의 중심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다만 그 전 단계에서 그 왜 무엇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잘못되었는가를 밝혀내주는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감추고 있다가 또다시 문제의 원인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어떤 출발점이 될 테니까요. 아마 2018년 너무 길지 않은 상태 내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합니다. 네. 다음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2017년 외교 안보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정부의 외교 안보 행보에 대한 관련 영상을 확인하시고 오겠습니다. 지난 9월 북한이 가장 강력한 규모의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반도는 또다시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안보 위기 속 여야 해법은 각각 달랐는데 정치권의 안보 공방 발언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느 순간 북미 간 대화가 열리고 남북 간 대화가 열리는 장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미국의 동시에 특사를 파견해 북미 남북 간 투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5천만 국민이 핵인질이 되었습니다. 핵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며 나약하고 무능한 유화론의 몽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안보 무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네, 새 대표의 발언은 이제 9월 4일 그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있었던 발언을 먼저 보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야권에서의 비판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의 이야기부터 듣고 여당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된 두 가지 시선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 가지고 개발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지난 6차 핵실험한 이후에 박종
박봉주 그 내각 총리도 이야기했듯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결국 한반도를 실제 적화시킬 능력이 있는지는 변론으로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가 계속 북한에 대해서 이래 그 국제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는 협상을 하면은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북한 김정은이가 원하는 대로 돈도 주고 쌀도 주고 약도 주고 이렇게 비위에 맞춰주면 협상에 응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국제관계에서의 협상이 시작되는 것은 내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든지, 협상에 응했을 땐 분명히 내가 이득을 보겠다는 냉철한 국가 이성이라고 표현하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나서는데 북한에 대해서 퍼주기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진실로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위협을 느끼는 수준의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부는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 가지고도 북한이 협상장에 나올 수 있던 강력한 동의를 만들지 않고 자꾸 협상을 액을 방법으로 자꾸 매달리는 방법이 결국에는 지금 물론 그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100%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에서 북핵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갈등만 야기되고 실효성은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당 이야기까지 듣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의 이제 그 대북 정책, 또 북핵 해법의 이제 핵심이 한반도 운전자론인데, 사실 금방 정태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사실 북한의 선이나 아니 또 북한의 절대적 필요성이 작동될 때만이 이 한반도 운전자론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데, 현재 그 표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 정부가 계속해서 유화책을 펼치지만 사실 북한은 문을 꼭 닫아 걸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 기조 자체가 지금 실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화의 문은 계속해서 열어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에 대한 어떤 그 제재와 압박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불가피하게 현재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화는 문은 계속 열어놓을 때 대화의 장에 나올 때까지 제재 압박은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 간에 큰 이견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와 별개로 과연 우리가 군사 안보적으로 좀 튼튼한 정말 그 방어 체제를 좀 갖추고 있느냐, 이런 쪽에서 여야가 지금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술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남남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이해 못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저기는 그 방어 체계에 대해서 합의를 못 보는 것인가? 사드 문제부터 모든 부분이 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여야 정치권이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하는 그런 지혜를 발현시켜야 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대통령께서 거기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안보가 불안하니까 국민 대다수가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찬성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한 번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이미 천명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 각자의 필요성, 그런 원칙 부분을 어떻게 중간지대에서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한반도에 전술핵은 배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미국의 어떤 핵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한미 핵 공유 협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야가 아주 좀 전향적으로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표 의원님. 네, 우선 저는 이태규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그 정답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아마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안보에 여야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이라는 존재가 어제 오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1950년 한국전쟁, 또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 분단의 현실 속에서 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한 존재인데, 이에 대해서 어제 오늘 갑자기 무슨 협상이냐 또는 뭐 제재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야로 나뉘어서 싸울 일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이태규 의원님 말씀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유화책 한 번도 꺼낼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제재로 갈 수밖에 없었고, 저쪽에서 계속 핵 개발하고 미사일 쏘고 ICBM 개발하고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유화책을 합니까? 다만 지금 당장 내년 2월에 바로 이제 한 달여 뒤에는 평창 올림픽이 열려야 되는데
북한의 위협 하에서는 유럽이며 세계 선수들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을 개최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강원도 접경지대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을 하셔야 될 테고 우리 경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이 순항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대단히 잘 관리를 해나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태규 의원님 말씀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이끌어낸 것이 미국의 전략 자산에 집중적인 그리고 언제든지 가능한 배치 약속을 얻어낸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미사일의 탄두 중량 해제 제한 해제가 됐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이 핵을 제외한 전략 무기 하에서는 언제든지 북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비군사적인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 유엔과 함께 중국, 러시아를 이끌어 들여가지고 가장 강도 높은 제재 압박하고 있잖아요. 거의 좀 숨통이 조여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조금만 더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간다면 좀 안타깝게도 중국, 러시아에서 몰래 그 기름을 주는 이런 상황들이 포착이 되면서 그러한 마지막 순간까지 내모는 제재 압박에 조금 구멍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아마도 잘 우리가 대한민국 내에서 남남 갈등만 없다면 북한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핵 포기하고 그다음에 평화로 나올 수 있는 개방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공동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관리하는 면과 국민 앞에서 국내 정치용으로 내세우는 것에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은 특히나 그러한 가장 강한 목소리를 계속 내시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곳이 약점이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마치 없는 남남 갈등이 있는 것처럼 자꾸 확대되는 문제가 있고요. 더더구나 안타까운 것이 최근에 홍준표 대표께서 미국에 가서 핵 달라라고 하는 핵 구걸이라는 일부에서 좀 그런 극단적 요구까지 표현하는 모습도 보이시고 일본에 가서는 아베에게 문재인 대통령보다 내가 당신들과 더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국격에도 문제가 있고 대일 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북한 관리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여야 간에 그렇게 국내 정치용으로 북한을 이용하지는 말자 이제 더 이상.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면서 실제로 북한을 압박하고 이들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데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태규 의원 먼저 발언권 신청하셨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가 적어도 이제 중도나 보수층에서 조금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안보에 대한 어떤 그 관점에 이런 부분이 조금 취약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 현상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북한이 어떤 탄도미사일 이런 발사했을 적에 여기서 대응 발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박근혜 정부 때 그런 모습 못 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미 어떤 그 전략 자산을 가지고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그 한미 연합 방위 체계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구축해 나가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취약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좀 더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이 만약에 도발을 했을 경우에 미군의 어떤 그 군사력이 와도 바로 대응해 준다. 이렇게 다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구두의 약속입니다. 국가 간의 어떤 그 구속력이나 억제력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협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경우도 사실 자동 개입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정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튼튼한 방어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우리가 북한한테 대화의 문을 열고 하자 그러면 저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안심 속에서 그걸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이 어떤 그 제3자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핵공유 협정을 좀 주장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좀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듣겠습니다. 표창원 의원 같은 게 진짜 표리가 일치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부가 제재 압박으로 해가지고 북한을 제재 압박의 끝에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계속 제재와 압박이라고 미국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서서는 딴소리를 자꾸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 날 그 한미 정상회담 때는 북한에 대해서 그 운전자론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럼 그 다음날 이 7월 4일 날 북한이 미사일 쏘고 나니까 또 제재 압박한다 소리하고 그 다음날 바로 또 베를린 가가지고는 또 그 신베를린 선언이라 해가지고 대화하겠다고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가 담보돼야 되는 이 평화협정을 주선하겠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 정부가 우리 표창원 의원님 말씀대로 제재 압박이란 말을 하면서도 또 거기에 대해서 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결국 한미 간의 굳건하게 공조를 통해가 제재 압박을 해야 되는데 구멍을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술핵 우리 이제 홍준표 대표께서 가는 거를 국의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말꼬리 잡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전술핵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1945년에 그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이후에 지금 70년 동안 핵을 가진 나라끼리는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세계사 이렇게 강대국들이 그 전쟁을 안 한 예는 굉장히 드문 예입니다. 그 가장 큰 핵을 가진 사람들은 확정적 파괴 원칙에 의해서 공격을 하는 순간에 자기도 그만큼 당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북한이 사실상 핵을 개발이 완료됐으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만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상호 핵을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북한은 이미 개발을 했는데 겨우 아까 뭡니까 미국이 핵자산을 전략자산을 그냥 왔다 한 번씩 와가지고 동해안 한번 돌아가는 거를 그거를 억제라기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재래식 무기를 우리가 탄두 중량품 없앤다. 이거는 핵을 가진 사람한테 재래식 무기의 수준을 높이는 거는 기관총 가진 사람한테 부지깽이 좀 날카롭게 따듬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한반도가 안전하려고 하고 대화와 대화를 통해 가지고 북한과 협상을 하려고 하면 북이 핵을 가졌을 때 우리도 같이 핵을 가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핵을 철수하는 게 이것이 지난번에 1980년대 미국과 소련이 했는 거고 1970년에 동독에 전략 전술핵을 배치하니까 서독에서도 80년에 전술핵을 배치하니까 상호 같이 빼는 협상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너무 우리는 전술핵 안 한다라고 먼저 선언을 하는 것 자체는 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외교적인 옵션을 이 정부가 쉽게 포기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우선은 핵 문제에 있어서는요, 기본적으로 역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 스스로가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 선언을 한 상태죠. 그리고 북한이 현재 개발하는 핵에 대해서는 불법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요. 두 번째는 앞서 핵탄두 전략 비핵이죠. 비핵의 기존의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mother of all bombs라고 하죠. 가장 폭탄의 모든 어머니라고 하는 러시아나 미국에서 개발한 비핵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핵에 가까운 정도의 파괴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너무 폄하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하나 전술 핵이란 것 자체는 핵배낭 같은 유형이죠. 그래서 전략핵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사실 비교도 안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현재 미국과 체결하고 있는 것은 핵 우산이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핵을 가지고 만약에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북한은 초토화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불신하고 우리 스스로가 핵 확산 금지 협약을 어기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근데 우리가 한 약속을 모두 어기고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포기하고 스스로가 핵을 갖겠다? 그걸 과연 물론 그런 그런 방법밖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되려면 전 국민적인 동의와 합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일개 정당의 또는 일부분의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핵을 주십시오라고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저는 절대로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그동안 이라크라든지 또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미국의 공격을 받고 제재를 받는 이유는 그들이 불법적으로 대량 살상 무기, 대량으로 사람들이 죽는 화학전, 세균전, 그리고 핵 무기를 불법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들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국제사회 반대를 무릅쓰고 핵을 갖겠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핵우산을 씌워줬었기 때문에 안심한다?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만 개발한 것이 아니라 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드골이
미국의 해구선이 있는데도 자기 자체 핵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로 설명할 때 실제 그 파리가 공격을 받았을 때 핵으로 공격받았을 때 미국 본토 뉴욕과 워싱턴 DC가 소련으로부터 공격을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공격받는 거를 감수하고 자기들의 핵을 씌워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기본적으로 2시간 내지 4시간이 걸리고 그것도 날씨가 나쁘면 이게 뜨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핵 전술핵이 뭐 핵 배낭도 있고 뭐 작은 폭탄도 있고 이런 거 있지만 그런 거는 지역적인 문제고 근본적으로 한국의 핵이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국제 조약에 대해서 그 뭐 믿거나 말거나 식 국제 조약을 갖고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핵 균형을 새로 가져와 가지고 동시에 핵을 그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는 그런 협상을 하려면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분명히 남한에도 핵을 가져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작은 뭐 핵의 종류, 전술핵의 종류라든지 미국이 그 설득이 당하겠느냐, 뭐 그런 거는 지역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북한의 핵을 없애는 협상을 하려면 남한도 거기에 가까운 힘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봐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정태욱 의원님 말씀하신 공포의 균형 뭐 이런 원칙에 대해서도 저는 뭐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표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럼 우리가 NPT 체제를 또 탈피해야 되는 문제, 또 국제 원자력 교계 제재 문제도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사실 똑같이 되는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거에 따라 또 일본과 대만의 어떤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데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미국의 핵 자산을 쓸 수 있어서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다. 이것만 분명히 보여주면 된다. 그걸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까 그 한미 핵 공유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정태혁 의원님을 제가 조금 지원해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술핵 배치를 무조건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사실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을 조금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정부도 그런 조금 전략적인 어떤 모호성을 상황에 따라서 좀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이제 한미 관계인데 뭐 미국과 중국에 대한 외교를 좀 평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가 좀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야당부터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태규 의원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한중 관계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일단 두 국가 간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어떤 새롭게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균형이거나 이걸 추구하려고 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군사 안보적인 측면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북한의 핵을 풀기 위해서는 그 두 국가의 어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고민은 이해하지만 이게 양쪽 다 잡다가 잘못하면 양쪽 다 놓치는 그런 우려가 또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걱정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기계적인 어떤 균형을 맞추기보다는 한미 동맹이라는 우리의 외교안보에 기본적으로 튼튼히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좀 찾아 나서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속에서는 사실 그 야당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 여야 안보 대화를 좀 자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꾸 안보 부분에서 협력을 구하고 그 야당의 어떤 그 협력과 그걸 근거로 저는 미국과 중국을 상대한다면 훨씬 더 파워 있게 저는 외교를 좀 수행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네, 규정을 잡더라도 한미 먼저 하고 한중으로 가는. 네, 우리의 기본축을 먼저 튼튼히 해야 되고 나머지 이제 그 주변 보조축을 강화하는 그렇게 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외교는 현실이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표 의원님 얘기 듣고 자유한국당이 듣겠습니다. 네, 인식은 아마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해석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 평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보셨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미국 방문을 하셨고요. 정상회담을 하셨고 그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했죠. 그리고 미국에 가셨을 때 장진호 전투라든지 가장 감성적으로 미국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혈맹이다라는 거, 피를 나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흥남 부두에서 철수했던 그분들의 자제였다는 것 자체를 드러내시면서 미국인들의 가슴을 울렸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국가 간의 관계는 당연히 이익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포스트를 외치고 있고 미국의 이익 우선을 외치고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켜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태규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야당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전체 또 대한민국 전체가 한 해가 되었을 때 그런 미국의 자국 이익을 위한 강하고 공세적인 외교 앞에서 한미동맹의 철저화를 이뤄내면서도 대한민국이 너무 많은 그런 지금 FTA에 대한 개정 또는 폐기까지 드러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제적인 방어도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중국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중국에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한류 부분이 대중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상당 부분이 지금 훼손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소업체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너무 오랜 그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이 부분 최근에 그래도 중국 방문하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과 잘 풀어내시고 바로 그 관광부터 지금 해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경제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걷어지고 해제가 풀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힘들고 어렵게 지금 꾸려나가고 있다. 그러면 다소간에 예를 들어 중국 쪽과 좀 풀어내가려 한다면 미국 쪽에서 조금 섭섭해하는 것 같은 모습 보이고 미국과 혈맹을 공고히 하려는 것 같아 보이면 중국이 또 시큰둥해 보이는 상태. 이런 어려운 상태를 국내 정치적인 부분이야 뭐 비판하고 하더라도 국제적이고 국가와 관련된 부분만큼은 야당도 함께 해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듣겠습니다. 우리 표창원 의원이 외교부 장관하면 되잖아요. 저렇게 이 야상을 잘 이해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세가 돼 있으면은 대한민국 외교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현재 이 정부가 하는 거 보면은 쓸데없이 미국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이 그 한반도 운전자론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지금이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든지 또 그 문정인 특보란 분 현실적으로 별로 도움도 안 되면서 미국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정부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개성공단을 구두 지시했기 때문에 초법적이다. 그래서 불법이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당장 그때 당시로는 북한이 4차 핵 개발하고 미사일을 도발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잘한 선택이라고 대뜸 받아치지 않습니까? 미국은 중국하고 달라가지고 저렇게 노골적으로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섭섭해하고 한미 동맹에 균열 가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아까 표창원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제재와 압박을 해야 될 이 순간에 800만 달러 언제 줄지도 모르고 받을 의사도 없는 사람들한테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걸 합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 미국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을 감동시켰으면 그거 유지해야 되잖아요. 돌아서가 딴소리 해버리는 겁니다. 옛날 노무현 대통령도 내가 만약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쯤은 북한의 그 수용소에 있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좋게 이야기해가 미국 사람들 감동하게 안 해놓고 돌아와서는 반미 좀 하면 어때고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완전히 사람 뒤집어 놓는 이야기. 아마 중국한테 그 소리 했다 하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래 이야기하고 한중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북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한국의 문제보다도 중국 자체가 대국 굴기를 하기 시작하고 군사 굴기를 하면서 서태평양상에서 미군 세력을 몰아내고자 하는 큰 전략 속에서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얽매여 있다 보니까 그 고리를 해가지고 한국을 한미동맹 그리고 거시적으로 봐가지고는 일본하고 군사동맹은 아닙니다만 한미일 동맹에서 떼내려고 하는 그 전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참 아까 우리 표창원 의원님 말씀대로 여야가 합쳐가 잘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모양이 별로 그렇게 엄청 굴욕을 당하고 와서도 잘했고 우리 매일 300억씩 이득 보고 받는 협상을 하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청와대 참모들 보고 있으면요. 정말 정말 이것을 여야가 같이 해줘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일본과의 관계가 최근에 조금 삐거덕거리는 모습이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면 합의, 비공개된 합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합의가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일 관계 좀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듣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히셨다시피 일본과의 관계는 참 힘들고 어렵죠. 역사가 있고 현재가 있고 대북 문제가 있고 경제 문제가 얽혀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을 한꺼번에 가져가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는 역사대로 풀고 그리고 현재는 현재대로 풀자. 경제는 경제대로 또 대북 문제는 대북 문제대로. 그 기조가 지금 당장은 일본 측에서 가장 아킬레스건 아파하는 것이 역사 문제다 보니까 어떤 반발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실 대북 관계에 있어서 한국보다 대한민국보다도 더 불안해하는 것이 일본이거든요. 지난번에 북한에 쏜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해서 그 영해로 톡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고요. 이런 차원에서 일본은 우리들의 휴민트라든지 대북 관계에 있어서의 협조를 무엇보다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독도 문제도 얽혀 있죠.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도 상당히 힘든 중간 단계에 있죠. 이런 상태에서 너무 쉽게 한미일이라는 이런 말을 꺼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는 무조건 가까워야 돼. 이렇게 단정하는 순간 우리는 일본의 어떤 그 실리 추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우리의 이익을 다 잃어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 그리고 피해자분들,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분들, 그리고 강제징용 노동자 피해자분들, 우리의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과거에 일본이 저질렀던 그러한 죄악들은 아직까지 진정한 사죄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모두 덮어두고 현재의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고 일본과 모든 것들을 함께한다. 이건 좀 어렵죠. 그래서 과거는 과거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정상화시키고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대북 문제는 일본도 급박하고 우리도 급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공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공조를 해나가고요.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그런 협상과 서로 기술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보존과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 같이 해나가야 되겠죠. 네, 자유한국당이 듣습니다. 그 국제 관계에서는 정의나 불의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철저하게 그 정치학의 용어로는 국가 이성, 국가가 자기 실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너무 한일 관계를 정의의 관점 그리고 이 감정적인 관계에 너무 치우친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가장 잘못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것이 며칠 전에 나왔는 위안부 TF가 해가지고 국가 기밀을 완전히 까발겨가지고 일본을 발끈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사실 그 한미 그때 그 위안부 합의 자체가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그 당시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가 3년 반 동안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없었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미사일 도발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계속 한국과 일본을 중재한다는 이름으로 정상회담을 압박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 되기 때문에 뭔가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정도로 나름대로 아쉬운 점은 있지만 또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이거를 그 이번에 뭐 이면 합의 별 이면 합의도 없고 이면 합의도 아니에요. 그 소녀상 이전하는 거 이면 합의 있었다 하고 그다음에 그게 아주 잘못됐다 해가지고 한일 관계를 뒤집어 놓는 거 이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강창일 의원이라고 있죠. 그 민주당 그 신율 그 YTN 그 앵커하고 사정인데 한일 관계는 투트럭 세트럭으로 가야 정상이다 그런 표현인데 뭐 강론에서 내가 동의를 안 합니다만은 이거를 너무 이 정부도 그렇고 또 뭐 이 정부뿐만 아니고 또 전에 보수 정부도 또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너무 이 일본을 자극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속 시원해하고 그리고 국가 이익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이런 관계로 가는 거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또 그 위안부 TF 그 발표는 한일 관계를 굉장히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얘기 듣겠습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가 한미 한중 관계에서 기본축을 튼튼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표창원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제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 이해하지만 적어도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 또 야당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것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한중각에서 줄타기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한일 관계에서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군사적인 측면 또 경제적인 측면 역사적인 측면을 다 분리해서 대응할 때만이 우리가 합리적인 한일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된 게 위안부 합의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사실 그 먼저 박근혜 정권을 저는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그 내용에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왜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가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정권 멋대로 이 일을 아주 그 비밀리에 음모적으로 진행해서 이걸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저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도 몰랐고 위안부 할머니도 몰랐고요. 그리고 나중에 임의로 합의 보고 나서 이렇게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그렇게 다룰 수 없는 문제다. 이런 부분에서 박근혜 정부를 강력하게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위안부 할머니들과 상의 없이 해냈고 또 외교부도 패싱했고 또 그다음에 소녀상 관련해서 뭔가 이명 계약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논란이 되어 왔는데 요번에 이제 그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논란이 됐던 부분을 정부가 이거를 파악하는데 저는 정상적인 정부 부처럼 한 일주일 정도면 진상이 파악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것이 6개월을 끌었습니다. 6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이제 보고서를 내놨는데 사실관계를 내놨.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고 그냥 사실관계만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본은 제압상 절대 못하겠다고 이렇게 펄펄 뛰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굉장히 부담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저는 이 일본 정부에도 저희가 그전에 강력하게 좀 항의를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 합의된 내용을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일본 정부의 중요한 강요들이 공식성상에서 계속해서 부정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본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을 못했습니다.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그런 태도만 봐도 사실 재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본이 저렇게 절대 재협상이 없다고 하니 또 이 사실관계를 지금 외교문서나 이런 부분을 다 해서 일단 일정 부분을 다 공개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 만약에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적당하게 시간을 끌고 이렇게 시간을 끈다면 이거를 또 다른 어떤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마지막 날 이렇게 정정당당을 진행하는데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오늘의 대담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해에도 정정당당은 일요일 저녁 8시 40분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